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2월 19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2%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1%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2680선으로 돌파를 했고요. 드디어 이제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매수에 힘을 입어서 코스피가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찍었던 그 저항선을 뚫고 오늘 이제 살짝 넘어간 상황이고요. 2700선을 아직 찍지 못했지만 그래도 조만간 뚫고 나가면서 2700선까지 돌파할 그런 움직임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횡보했던 이 코스피의 횡보 구간을 과연 이번에 벗어나면서 상승 돌파를 할지 그런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가 대세 상승으로 다시 전환을 했을 때는 웬만한 종목들이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량주 위주로의 투자가 이제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지금 오랫동안 거의 1년 떨어지고 1년 반 동안 횡보하고 지루한 흐름이 드디어 좀 움직임이 나오는 듯 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여전히 이전보다 많이 감소해 있긴 하지만 충분히 코스피가 저점을 오랫동안 다졌고요. 이제는 시장이 상승을 위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그러면 왜 상승을 하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다면 그 금리에 대한 사이클을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질 만한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1월달, 2월달에는 이제 소비자 물가지표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 실망을 하는 듯한 모습도 있었지만 지금 움직임을 보면 그 CPI 지표에 시장이 뭔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CPI 지표 이외에 다른 이 지표들을 보았을 때 물가가 좀 안정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좀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시간이 조금 밀리긴 하더라도 결국에는 올해 안에는 금리 인하가 될 거라고 이제 이 투자자들이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천천히 이 시장을 이제 즐기면 될 것 같고요. 겨우겨우 이제 버텨가지고 상승을 위한 초입기까지 왔는데 그 초입기에서 코스피를 매도하고 이탈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이제 완전 반대되는 투자자의 움직임인 거고요.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상승의 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년, 2년 요 정도가 이제 시장에 대한 활성화를 줄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건데요. 그 이후에 다시 금리가 높아진다든지 그런 이제 상승기가 끝나는 시점이 다가왔을 때 조금 차분하게 기다리는 움직임을 보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지금부터 해서 우리가 그런 큰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기관 투자자가 4,300억, 4,400억 정도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6,000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양 투자자가 이제 1조 가까이를 오늘 매수를 진행했고요. 지금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집중되고 있긴 하지만 확실히 기관 투자자 나머지 제외하고도 외국인 투자자가 좀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 이상을 지금 코스피 전체에 매수를 진행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10조 이상을 연속적으로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들어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코스피가 저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코스닥이고요. 코스닥은 오늘 크게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상위 종목들이 좀 떨어지면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도 있었지만 떨어지는 종목도 있었습니다. 특히 2차전지 테마들이 좀 떨어지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확실히 이제 고점을 채 회복하지 못한 채로 좀 다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보다는 지금 코스피가 확실히 힘을 받고 있고요. 그럼 우량주 위주로 PBR이 낮은 종목 위주로 좀 힘을 받다 보니까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지금 최근에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코스닥이 완전히 소외되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코스닥은 확실히 이제 기술주, 성장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장을 위한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가 중요한 것인데요.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한 기대감과 성장성이 조금 떨어지는 듯한 최근에 전망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실망하는 매물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제 시간이 필요해 보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금리 인하 시기와 함께 그 시장에 대한 활성화 시기가 왔을 때 이런 성장주들이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 거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이고요. 그 시기까지는 천천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간 투자자는 1200억 정도 매도했고요. 뭐 지금 이 기간 투자자는 꾸준히 좀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계속 기간 투자자가 이탈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코스피를 아주 많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반면에 코스닥은 확실히 이제 매수가 적습니다. 네, 그래서 집계를 해보면 누적으로 거의 뭐 매수 매도가 크게 차이 안 날 정도로 네, 지금은 별로 네, 매수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 코스피에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고 상위 종목 위주로의 투자가 조금 더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0.5원 정도 올랐고요. 1336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이제 또 오랫동안 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전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는 네, 어떤 구간에서 네,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번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거나 급등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 두 달 이상을 좀 횡보를 하다가 좀 움직임이 나오는 추세인데요. 사실 지금 요때가 CPI 지표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금리가 이제 좀 이 인하 시기가 늦춰진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환율이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졌는데도 지금은 올라가지 않고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네, 크게 지금 환율이 더 올라갈 이유는 없어 보이고요. 점점 이제 물가 지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화되는 신호가 나온다면 점점 하방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1200원, 뭐 1200원 중반대 그리고 그 아래까지 단계적으로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게 뭐 올해 안에 다 일어난다. 뭐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보다는 서서히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사실 이전보다는 확실히 특이하게 오랫동안 이 고점 부근에서 환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락세는 분명히 이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하면 시작이 되더라. 그래서 그 시기가 이제는 곧 다가올 것이다라는 것이 네, 저의 의견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해외 증시도 분위기 뭐 일단 뭐 다우 나스닥은 조금 조정받았고요. 니케이는 보합 수준, 상해 조갑은 좀 올라갔습니다.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 네, 크게 많이 떨어지지 않고 있고 조정을 받더라도 적절하게 조정을 받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들이 좀 모두 다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채 금리를 보면 10년 국채 금리가 4.3%대로 오히려 이제 또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가 이 국채 금리에 지금 흔들리지 않고 외국인 투자자가 꾸준히 지금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채 금리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지금 시장이 좀 이제 체력을 기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채 금리가 4.3% 정도 되더라도 뭐 큰 움직임이 뭐 큰 타격이 없어 보이네요. 일단 여기서 이 채권 시장이 어떤 식으로 또 움직이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것은 분명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 뭐 보합 수준이고요.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 오늘 뭐 큰 움직임 없습니다. 0.3%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뭐 지금 정도면 네, 큰 변화 없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 77달러 수준, 천연가스도 1.5달러 수준. 네, 이 정도로 뭐 큰 변화 없이 진행 중이고요. 네, 크게 뭐 보일 만한 움직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260원 상승해서 1.7% 상승했고요. 15,63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상승과 함께 뭐 적절하게 올라간 것 같고요. 크게 뭐 많이 올라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의 거래도 크게 없었고 15,64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별 거래는 200만 주 정도로 전날보다 증가하긴 했지만 여전히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든 내려가든 지금은 사실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언젠가 지금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올 때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때다라는 점이고요. 지금 우리가 뭐 10% 올라간다라고 해도 여기서 매도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천천히 즐기면 될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계속 요 부근을 자리를 잡고 아주 지루하게 천천히 움직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답답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누군가는 이 답답한 구간에서 이 구간을 즐기면서 수급을 늘려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여기서 이탈을 한다면 계속 요 투자자들에게만 좋은 일을 해주는 겁니다. 겨우겨우 이제 물량을 간직하고 있다가 이제 올라가기 직전에 계속 물량을 뱉어내면서 일부 이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계속 흡수하게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 16,000원, 14,800원 요 사이에서 한 두세 달 동안 횡보하는 동안 어제도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확실히 이 많은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주가는 이렇게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구간이었다.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없지만 이 물량을 모으고자 하는 그런 투자자에게는 아주 의미가 큰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이제 모일 대로 모였고 수렴할 대로 수렴한 그 상황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이제는 정말 이평선들이 모두 모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뭉칠 만큼 뭉친 상황 속에 거래량을 이제 터뜨리면서 일반적인 모습이라면 좀 이렇게 500만 주 이상, 뭐 1000만 주 이상 이렇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양봉을 하나 길게 뽑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좀 나오지 않아서 저도 좀 답답하긴 한데요. 일단 뭐 지금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더 나빠질 상황은 없고 오히려 더 좋아질 만한 상황들만 남았기 때문에 계속 천천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량 계속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11만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56만 주 매수했습니다. 금융 투자가 17만 8천 주를 매수하면서 기관 투자자의 대부분의 물량을 매수했고요. 오히려 이제 연기금 투자자가 7만 9천 주를 매도하면서 일부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연기금 투자자는 지금 15일부터 해서 조금씩 또 빠져나가고 있고요. 이전에 뭐 매수했던 물량을 다시 뱉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또 계속 이어지는지도 좀 살펴볼 거고요. 뭐 이렇게 매수 매도를 반복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집계를 하면 사실 얼마 이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렇게 매도하는 것처럼 보이긴 해도 결국에는 연기금 투자자가 그동안 많은 물량을 매수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탈하는 것도 뭐 크게 우리에게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주목하고 있는 투자자는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이 아니고 이 코스피 전체에 지금 많은 물량이 매입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두산 에너빌리티에도 상당히 많은 물량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고요. 오늘도 55만 주, 56만 주 매수하면서 계속해서 연일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가 언제까지 이런 매수를 계속 이어가는지도 계속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테마들도 조금씩 움직임이 보입니다. 한전기술, 한전 KPS 오늘 이제 호재 소식도 좀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한전기술 자체가 이제 주가 부양에 대한 정책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 한전 KPS 그리고 한국전력이 좀 이제 많은 움직임이 있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사실 주주 환원 정책을 좀 발표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유상증자도 참여를 했고요. 블록딜도 좀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조금 기분 나쁘더라도 지나갔습니다. 결국에는 뭐 기업이 다 잘 되는 일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긴 했지만 지금 오랫동안 기다린 주주들에게 사실 별다른 이 혜택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 제시를 하고 있고 미래에 대한 소식들 그리고 기업에 대한 재무 개선, 뭐 성장성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런 것 이외에 좀 주주들에게 환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사실 뭐 앞으로에 대한 그런 신성장 사업에 대한 투자금도 사실 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투자금을 조금이라도 좀 덜어서 지금 이제 주주들에게 이 성의를 보인다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번에 이제 큰 소식 없이 넘어가긴 했지만 일단은 뭐 재무 개선 그리고 투자금에 쓰인다라고 생각하고 뭐 다음 이 주주총회 때는 좀 이제 좋은 소식이 나올 수 있도록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공매도 잔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는 666만 주고요. 전날보다는 조금 증가했습니다. 뭐 크게 뭐 변화 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고요.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려면 좀 빠르게 많이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공매도 잔고가 확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잔고가 지금 멈춰 있는 그대로 움직이고 있고요. 일단은 1000만 주 수준대에서 빠르게 감소하다가 최근에는 한 700만 주 근처에서 크게 감소하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매도 이 금지 기간이 아직까지도 상반기까지면 한 4개월 이상 남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는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대차장고는 오늘 이제 상환이 되었고요. 39만 8천 주 상환되었고 2월 13일, 2월 15일에 좀 바짝 늘렸다가 다시 또 상환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도 그렇고 대차장고도 그렇고 계속 늘렸다 줄였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뭐 적절하게 이 수준을 유지하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크게 지금 우리에게 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줄어들던가 혹은 뭐 늘던가 좀 그런 확실한 움직임이 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움직임 없이 계속 횡보를 하고 있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외국인 투자자의 물량 지금 55만 9천 주 추정해서 당일 물량이 69만 9천 주로 70만 주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전날도 8만 주 정도로 매수가 집계되었다가 41만 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당일 이제 물량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늘어나는 모습이 또 나왔고요. 계속해서 집계가 지금 확실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유율이 15.75%까지 지금 증가를 한 상황이고요. 15.5%를 넘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뭐 15.7%까지 거의 이제 16%까지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꾸준히 지금 매입을 하고 있는데 2월 말까지 이런 이 매입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MSCI 관련해서 코스피에 유입되는 그런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에 유입이 되는 외국인 투자자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리밸런싱이 이제 3월 초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때 이제 모았던 물량을 한 번에 교환하는 그런 시기가 2월 29일이 아마 될 텐데요. 그때 이 모건 스탠리 그리고 신한증권이 또 매도 상위에 위치를 하는지 그런 것들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누군가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혹여나 이제 이 좀 시나리오를 펼쳐보자면 MSCI 관련해서 주 매수 세력은 모건 스탠리와 신한증권, JP모건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다른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최근에 이제 매집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공매도 상위 보유자들이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MSCI 리밸런싱 전에 2월 29일 정도의 동시호가에 대량의 물량이 또 교환이 될 겁니다. 그때 이 외국인 투자자가 다른 외국인 투자자가 매집했던 물량을 모건 스탠리의 대량으로 동시호가에 넘긴다면 또 이제 이 공매도를 상환하면서 그렇게 또 교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700만 주 정도에서 공매도 잔고가 크게 줄지 않는 것도 좀 그런 식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전에도 뭐 몇 년 전부터 봐왔지만 동시호가에 그런 대량의 거래가 일어나고 그리고 만기에 가까워졌을 때 공매도 잔고가 많이 상환되거나 많이 늘어나거나 그런 움직임을 좀 많이 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좀 그런 움직임이 나올지 계속해서 제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외국인 투자자 물량은 늘어나는 것은 틀림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은 뭐 이 정도로 좀 다 살펴보았고요. 오늘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말고 현대건설 관련해서 소식이 좀 들려왔었습니다. 그게 이제 뭐 한전기술과 포함해서 좀 좋은 소식이 있었고요. 그 소식들이 사실 두산에너빌리티에도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자,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소식인데요. 한국과 미국의 협력 첫 원전 건설 사업 불가리아서 실현되나라는 소식입니다. 어제 이제 소식이 나왔었고요. 불가리아 정부가 4월 말쯤에 신규 원전 시공사 숏리스트를 이제 발표를 할 겁니다. 4월 말이면 이제 한 달 하고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네요. 근데 그때 5개 시공사가 입찰을 지금 참여를 했는데 현지 매체에 의하면
현대건설만 그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4월 말에 지금 숏리스트에 현대건설이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상 불가리아 이 원전을 수주를 했다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불가리아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 그런 이제 매체를 통한 소식이었기 때문에 뭐 섣불리 이제 100% 확정 단정을 짓기에는 좀 어렵지만 아주 유리한 상황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원전 수주의 단독 수주가 아니고 지금 이 불가리아 정부의 이 원전은 사실상 이제 AP1000 모델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노형을 사용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 노형을 이제 제외한 나머지 이제 건설 종합 건설 사업자에 지금 현대건설이 유력하게 이제 낙점이 된 상황인데요.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현대건설과 하겠다라고 이 불가리아 정부에다가 이 어필을 한 게 아니고 웨스팅하우스를 이제 먼저 정해놓고 이 건설 사업자도 불가리아 정부가 이제 선택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와는 좀 관계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의도 외에 우리나라 이 건설 사업자와 이제 연결이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더 보면 자 불가리아 정부가 이제 4월 말쯤에 코줄로두이 원전 7, 8호기를 건설할 시공사 숏 리스트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현대건설 외에 미국은 벡텔 컨소시엄인 것 같았습니다. 그다음에 네덜란드 쪽 그리고 중국 두 곳 이렇게 이제 컨소시엄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이 네 가지 컨소시엄을 이제 다 제외하고 현대건설이 다 충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입찰 가격이 가장 큰 관심사가 되는데 불가리아 에너지부 차관이 지금 이제 지난해 12월에 1호기당 8조 6,300억 원을 목표로 한다라고 밝혔죠.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는 게 단가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아주 값싸게 건설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에서도 계속 인기가 있는 기술이고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 제조력 입장에서는 아주 다섯 손가락이 아니죠. 거의 뭐 세 손가락 안에 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좋거든요. 제조 기술이. 그래서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제 현대건설이 확정이 된다면 우리나라에 이제 소송을 걸어놓고 그죠? 소송을 건 이 국가와 이 기업과 이 협력을 하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조금 별개의 얘기인 게 분명히 이제 웨스팅하우스는 소송을 누구한테 걸었죠? 우리나라 전체에 건 게 아니고 한수원과 한전에다가 걸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건설, 뭐 대우건설, 두산에너빌리티, BHI 이 기업들과는 상관없는 그런 소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인즉슨 이 공기업과 소송을 하더라도 언제든지 우리나라 이 주기기 제작업체, 보조기기 제작업체, 건설업체와 합작을 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불가리아 원전이 상당히 이제 이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 우리나라와 이제 소송전을 계속하면서 협력을 할지 어떻게 될지 어차피 뭐 정부가 이제 불가리아 정부가 우리나라 기업을 선택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와 이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나갈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소송이 되더라도 우리나라는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제 미국 법원에서 기각을 했었기 때문에 수출 금지에 대해서는 지금 효력이 없는 상태이고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가 수출을 했을 때 미국에다가 이제 로열티를 주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송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의 중재에 있어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제 로열티 금액에 대한 그런 정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중재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어느 한쪽에 손을 100% 들어주기보다는 적절한 수준에서 마무리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웨스팅하우스도 그런 이제 이 기선제압 선에서 우리나라 측에다가 로열티를 좀 무리하게 과하게 크게 불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거절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제 현실은 뭐죠?
불가리아 입찰에서도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 침투를 했고요. 체코 원전에서도 웨스팅하우스는 지금 배제를 했습니다.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이제 우리나라가 2파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프랑스가 되든 뭐 우리나라가 되든 결국에는 웨스팅하우스는 지금 설계할 자격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장에서 이제 점점 소외되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와 협력을 하지 않았을 때 점점 이 시장에서 불리한 입장이 펼쳐지겠죠. 그래서 지금 협력하는 방안을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런 상황이 올지 일단 계속해서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건 이제 4월 말에 대한 소식이고 우리나라가 이제 또 거의 뭐 수주한 것과 다름없는 한수원이 이제 2.5조 루마니아 노후 원전 개선 사업에 이제 수주를 계약을 앞두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쪽과 어디였죠? 캐나다 캔두 에너지와 함께 이제 입찰을 했던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몫은 아마 1조 정도로 네,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컨소시엄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2.5조 중에 1조 중에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한 수천억 정도 또 수주를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입니다. 근데 원래 이제 좀 일찌감치 이 발표가 날 듯 하다가 연내 계약 추진으로 좀 밀리기도 했는데요. 결국에는 저 루마니아 사업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 달이 걸치고 있고요. 그러고 제가 여기서도 또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이제 1250메가와트급 2기 건설에 대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대건설과 이제 협력을 할지에 대한 좀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단독으로 지금 참여를 한 건지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를 한 건지는 제가 자세히 지금 정보를 알지는 못하는데요. 일단은 현대건설 단독으로 건설했던 원전이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네, 우리나라 국내도 그렇고 바라카 원전도 그렇고 합작사로 좀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같이 건설하는 이 뉘앙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불가리아 원전에서도 좀 힘을 합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신한울 3, 4, 5기에 대한 건설을 지금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따냈었죠. 그게 현대건설 55% 정도, 두산에너빌리티 25% 정도, 그다음 나머지 35%였나요? 그리고 나머지 10%가 포스코 ENC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3사가 이제 참가를 했었고 이번에 이제 이 불가리아 원전은 현대건설 단독인지 한번 계속 제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뭐 미국과 협력의 상징성으로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체코 원전도 만약에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또 물꼬를 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웨스팅하우스와 이제 이 체코 원전 최종 입찰 전에 화해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런 좋은 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지금 새로운 프로젝트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남아공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남아공이 국내 이 전력 시스템이 굉장히 불안하다. 그래서 화력 발전이 지금 이제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전력에 대한 공백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공도 정부 차원에서 지금 원자력 발전에 대한 건설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고요. 빠르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이제 연내 입찰 경쟁이 본격화된다라고 하는데요. 입찰 경쟁이 이제 올해 시작이 된다면 조금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죠. 그래서 내년 정도에 또 뭐 입찰 발표가 있을 거고 착공은 좀 이 후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참여를 하더라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는 지금 올해 발표를 앞둔 체코, 그다음에 폴란드 퐁투누프 원전, 뭐 불가리아 원전, 루마니아 이제 그 원전 관련 이 소식들 이거를 제외하고도 계속 새로운 국가들이 이렇게 원전 입찰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 원전을 제외하고도 소형 모듈 원전을 계속 또 개발을 하면서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 모두 차지하고 있던 그 시장을 우리나라와 미국, 프랑스가 그 판도를 깨려고 다시 이렇게 힘차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 남아공 원전은 지금 뭐 중국과 러시아가 같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프랑스도 같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와 함께 또 이렇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제 웨스팅하우스도 이제 들어올 것 같다라는 소식인데요. 5파전이 진행되겠죠. 근데 남아공 쪽은 아마 러시아 쪽에 이 건설을 또 밀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끝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능성 정도만 열어두고 지금 원전 시장 파이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은요. 체코 정부가 신규 원전 사업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 14일 회의 이후에 재무부 장관이 에너지 믹스 변화, 원자력 발전의 역할 증가를 포함한 전략 분야에서 국가 자금이 부족할 거라고 이제 언급을 했거든요. 그만큼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게 좋지 않은 소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입찰에 대한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우리나라 지금 원전이 불가리아에서 프랑스가 지금 들어가지 않았죠. 뭐 미국, 중국, 네덜란드를 다 제치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현대건설에 지금 유리한 것이 입찰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3파전에서 한기를 따졌을 때 우리나라가 가장 유리했고요. 미국은 거기서 이제 제외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안 돼가지고 이제 EU 의장국인 그래도 프랑스를 그렇게 빠르게 탈락시키기 좀 어려우니까 4개까지 늘려서 더 싸게 한번 다시 넣어봐라. 이렇게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더 싸지겠죠. 그래서 입찰 가격만 따지면 당연히 체코 원전은 지금 우리나라 쪽으로 수주가 들어올 것 같은데, 근데 한 가지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자금을 EU 자금 증대와 그 체코 정부의 모더니제이션 펀드 및 유럽 투자은행의 대출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EU 관련된 그런 대출과 그런 자금 증대 이런 것들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또 프랑스에 대한 역할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끝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가 저런 이제 지원을 내세워서 조금 우리나라보다 비싸더라도 좀 이 본인의 그 역할을 또 이제 외교력으로 풀어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방심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이제 가격 경쟁력 그리고 기술력 그리고 납기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EDF는 뭐 자금이 조달되든 안 되든 지금 영국 프로젝트도 지금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요. 국내 그죠? EDF 국내 그 프랑스 국내에도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케이스만 보더라도 이미 원전 건설이 차곡차곡 하나씩 잘 되고 있는 바라카 원전도 있고 우리나라 국내에도 하나씩 계속 완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체코 이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를 선택할 걸로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 자금이 부족하다면 또 우리나라에서 또 이제 수은법이 통과되면서 또 그런 자금을 대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프랑스 퐁트누프 원전도 우리나라가 49% 참여를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웨스팅하우스와 비교하면 정말 이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우리나라가 좀 손해 보는 듯한 느낌으로 들어가는 것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시장 초반을 이제 점령을 하는 것이 이 시장 경쟁에 있어서 앞서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주목을 하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불가리아 원전, 체코 원전, 폴란드 원전, 루마니아 원전 이렇게 올해는 총 4개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해 목표치에 원자력 발전에 대한 수주를 넣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변수에 대해서 확실하게 오픈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픈을 하지 않았다라기보다는 반영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올해 수주는 또 저런 알파에 대해서 수주가 확실히 또 진행이 된다면 확실히 또 많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2028년 기준으로 12.9조 원을 잡을 만큼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그 원전 시장 관련해서 아주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 발표되지 않은 국내 신규 원전까지 이제 4월 달, 뭐 3월 달에 발표될지 4월 달에 발표될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그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규 원전 건설은 거의 확정적이고 거기에 대한 이 반영이 몇 기가 될지가 중요한 것인데 그게 아직은 발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뭐 2월 달 거의 다 갔고요. 3월 달 들어서고 뭐 3월 달 어영부영 이제 넘어가고 뭐 4월 달 되면 총선 이후에 이제 뭐가 발표되든 발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코가 발표되든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발표되든 그다음에
불가리아 원전이 발표되든 저런 식으로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가 발표되든 그런 소식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우리는 뭐 천천히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못 움직이는 주가는 한 번에 올라갈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회사채 발행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또 진행을 했는데 이 회사채 발행 전에 BBB 플러스로 신용 등급이 상승을 했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회사채 수요 예측을 하니까 500억 원 자금을 모집을 하는데 지금 합쳐가지고 2,480억에 접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5배 많은 금액이 접수가 되었고요. 회사채 발행을 이제 1천억 규모로 이제 늘릴 것으로 예상되고 그 1천억 규모는 무난하게 회사채 모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4달 만기가 도래하는 1천억 원 규모의 사모사채 상환에 활용이 될 거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네,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채 상환에 능력이 생겼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잉여 현금도 많고 그다음에 차입금 의존도도 상당히 낮고요. 부채 비율도 전체적으로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더 이상 유상증자, 구주주 유상증자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는 그런 시장의 성장성과 함께 그런 시장의 개선, 그런 성장성이 장착된 그런 주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